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에 의해 쫓겨나 자유롭게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르는 게 하루의 시작인데 이상하게도 시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덜 피곤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죠. 제 이야기는 20대 초반의 대학 시절부터 시작입니다. 그 당시 사귀던 사위인 남자친구와 큰 사고를 친 뒤였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거든요. 제가 임신에 대해 알게 된 건 임신 12주 차였어요. 친정엄마는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사흘을 알아누우셨죠.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한참 보시더군요. 지영아, 아빠가 딱 한 번만 물을게. 지금이면 아직 늦지 않았다. 아빠, 저 낳을 거예요.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 24세 직장도 변변찮은 애라며. 제가 좋아해요. 그 사람도 저 책임진다고 했고요. 책임? 앞날 창창한 널 임신시켜놓고 널 어떻게 책임진다더냐? 집은? 애는? 모아둔 돈은 있고? 네 대학은 보내준다고 하든? 아빠는 왜 저를 못 믿으세요?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남자아이를 못 믿는 거야. 책임감이 있었으면 널 임신시킬 일도 없었겠지. 엄마가 옆에서 울면서 이러시더군요. 지영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네 애를 봐줄 상황이 아니야. 제발 부탁이다, 응?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를 부모님 인생에서 지우세요. 제 아이는 포기 못해요. 지금도 그 말이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말입니다. 20대란 그런 나이더라고요. 사랑이 세상 전부인 줄 알고 부모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나이 말이죠. 그렇게 저는 친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에게서 몇 번이고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와 제 아이가 거절당한 기분이 들어 그런 유치한 행동을 했죠. 결국 저는 혼자 시댁 식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식당 방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3사람만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며 물으시더군요. 학생이 아직 학교도 안 끝났다면서 배가 벌써 나왔니? 차가운 말투에 말이 섣불리 나오지 않더군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겁이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래, 친정 부모님은 오늘 왜 안 오셨을까? 사정이 좀 있으셔서요. 사정이라. 딸이 시집을 가는데 못 올 사정이 뭐가 있노? 뭐 나야 상관없다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30분 동안 제 속을 긁으셨습니다. 그러다 젓가락을 놓고 이러시더군요. 내가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어머님. 우리 집은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사는 집이야. 합가 조건이다. 신혼집 따로 얻고 그런 거 없어.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겁먹고 도망가길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애초에 이 결혼을 시킬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버렸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색했습니다. 그 표정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놀란 얼굴이 아니라 계산이 틀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죠. 진짜로? 후회 안 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참, 요새 애들이 겁이 없다더니.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이러더군요. 엄마, 지영이 내가 평생 책임질게. 걱정 마. 그리고 네 대학도 내가 꼭 보내줄게. 약속해. 전 그 한마디를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 어린 20대 초반에요.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임신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거창하게 식을 올리냐고 하더군요. 속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그렇게 딸 지우가 태어나고 제 20대는 그 집안에서만 흘러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부모 아침상을 차리고 지우를 업고 장을 보고
시어머니 계모임 있는 날은 반찬을 6가지씩 만들어 놓아야 했죠.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야무져요. 내가 아주 잘 가르쳤지. 제가 결혼하고 얼마 못 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인가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녁상에서 갑자기 이러시더군요. 나 장사 하나 해볼란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장사요? 내 친구 하나가 식당을 하는데 한 달에 순수익만 몇백씩 가져간대. 그 옆에 내가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나도 장사하면 그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벌 수 있다고. 그래도 식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들 하던데요. 아무나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만두집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거의 못하신다는 거였죠. 평생 며느리 밥 얻어 드시던 분이 갑자기 준비도 없이 장사를 하시겠다니 사흘 만에 손님이 뚝 끊기더군요.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여시고 이러셨습니다. 너 내일부터 가게 나와라. 네? 제가요? 그래. 너 어차피 집에서 놀잖아. 제가 논다고요? 그럼 노는 거지 뭐냐? 낮에 뭐 하는데?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어이가 없었죠. 시모와 함께 살면서 시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일을 빡빡하게 시키면서 가게까지 보라뇨. 그렇지만 일을 하면 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머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 올라가더군요. 뭐? 월급? 야, 너 지금 나한테 월급 소리가 나오니? 가족끼리 무슨 월급이야? 내 아들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밥 먹고 사는 애가 어디서 돈 얘기를 해? 그런 뜻이 아니라요. 됐어. 내일 새벽 5시까지 나와. 늦으면 국물도 없어. 그렇게 저는 월급 없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워낙 안 되니까 저는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솔직히 제 가게도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장사가 안 되니 시어머니가 매일 제 탓을 하며 끝없이 잔소리와 구박을 하니 별 수 있나요? 그래서 밤마다 만두소 배합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죠. 만두피, 반죽, 돼지고기와 소고기 비율, 부추 대신 배추를 쓸 때 물기를 얼마나 빼야 하는지, 두부를 몇 % 넣어야 식어도 안 퍽퍽한지, 다른 것과의 차별화를 위해 넣을 재료 탐색까지. 전 그걸 전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까지 다 적었죠. 50번쯤 바꿨을 때 드디어 제대로 된 맛이 나오더군요. 제가 출근한 지 6달 만에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아주머니 3분을 새로 뽑았죠. 그분들은 매달 15일에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똑같이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9시에 퇴근했고 똑같이 시어머니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한테만 돈이 안 나왔죠.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아이 사장님, 이 만두 비법이 뭐예요? 아이 다른 데랑 확실히 달라요. 시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아주 흐뭇하게 대답하시더군요. 이게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3대째 비법이에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서 한 소리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한번 나서면 며칠간은 내내 잔소리와 구박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손님한테 3대째 비법이라고 하시더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 어때?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그거 내가 만든 거잖아. 뭔가 뺏기는 기분이 들었단 말이야. 여보,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우리 집 돈 되는 건데 어머니 기분 좋으시면 됐지. 남편 이야기에 제가 발끈했습니다. 우리 집 돈이면 난 왜 한 푼도 못 받는데? 또 그 소리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돈돈거려? 결혼할 땐 안 그랬잖아. 결혼할 땐 내가 어렸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나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게 뭐야? 일꾼으로 여기 취직한 거야? 무상으로? 불리한 질문에 남편은 대답 대신 돌아 누웠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 대화의 기본값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가게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남편을 보고 사장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남편한텐 꽤 견디기 힘든 호칭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요청에 배달을 다녀온 남편이 신발을 벗으면서 이러더군요. 아, 진짜 짜증나네. 왜 그래? 거래처 갔는데 나보고 자꾸 아드님 아드님 하잖아. 내가 무슨 심부름꾼이냐고. 당신이 사장님 아들인 건 맞잖아. 가게 명의가 어머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고. 나도 40인데 언제까지 누구 아들 소리 들어야 돼?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직함이라도 하나 받든가. 엄마가 그런 걸 줄 사람이야? 엄만 죽을 때까지 사장 안 놔. 그래도 말은 해봐야지.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두고 봐. 나도 곧 내 사업 할 거니까.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짜 남편 명함이 바뀌었더군요. 어디서 만들었는진 모르겠는데 무슨 식품 유통 대표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여보, 이 명함 뭐야? 무슨 회사야? 그거 그냥 대회용이야. 엄마 거래처 다닐 때 명함 없으면 무시당해. 그래도 없는 회사를 있는 것처럼 하면 어떡해. 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 너처럼 순진하게 살면 평생 밑에서 기어. 난 순진한 게 아니라 정직한 건데. 그게 그거지 뭐. 지금 생각하면 그 명함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밖에서 사고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가 커지면서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두를 택배 판매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대형 유통사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고 배달 앱도 들어와야 했죠. 게다가 옆 동네에 우리 가게 이름을 그대로 베낀 집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상표 등록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상표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옆 동네에서 우리 이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상표?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몇십만 원 정도 들어요. 몇십만 원이면 밀가루가 몇 포대인데 그걸 종이 쪼가리에 써? 그래도 안 하면 나중에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소송 걸리고 그러면 골치 아프다더라. 내 친구 아들이 그런 거 하다가 법원 다니고 아주 사람 잡았대. 소송까지는 잘 안 가요. 몰라. 난 그런 거 무서워. 정하고 싶으면 그런 건 다 네 이름으로 해도 나는 만두 가게 사장만 할란다. 제 이름으로요? 그래. 어차피 네가 하는 일이잖아.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지고.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통신 판매업 신고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그거 배달하다가 식중독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그냥 네 이름으로 해. 난 늙어서 그런 거 감당 못한다. 유통사 납품 계약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요. 납기 못 맞추면 물어내야 돼요. 얼마나? 많으면 몇천만 원까지도요. 아이고 무서워라. 난 도장 안 찍는다. 네가 찍어. 네가 알아서 해. 잘못되면 책임도 네가 지고. 시어머니는 위험이 있을 만한 부분에서는 꼭 저를 지목해서 책임자로 만들곤 했습니다. 결국 상표권자 정지영, 통신 판매업 신고자 정지영, 유통사 납품계약 당사자 정지영, 온라인 정산통장 명의자 정지영, 그리고 가게 사업자 등록만 박말순. 이렇게 되어버렸죠. 시어머니는 위험한 걸 다 저한테 떠넘겼다고 생각하셨죠. 확실하게 돈 되는 가게만 당신 이름으로 딱 쥐고 계셨으니까요. 전 그때 온라인이랑 납품용으로 쓸 이름과 로고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등록했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을 딴 가게 간판과는 다른 이름이었죠. 시어머니는 그것도 관심 없으셨습니다. 뭘 자꾸 만든대. 나한테 불리한 일 없게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3년쯤 지나자 그 이름에서 나오는 매출이 정작 가게 매출보다 커지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었죠. 그때쯤엔 이미 시어머니 잔소리와 구박에 인이 박혀 먼저 말 걸고 싶은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가 사용하시는 안방을 뒤지면서 이러더군요. 엄마 도장 어딨어? 도장은 왜?
가게 관련해서 서류 하나 낼 게 있어서 저기 서랍 두 번째 칸에 있다.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놔. 전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별 생각 없이 흘려봤죠. 도장을 써야 할 일이 있나 생각 중에 시어머니가 부르는 바람에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었는데 그게 큰 사건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지우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고 지우가 저를 끌어안고 폴짝폴짝 뛰는데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론 등록금 계산을 하고 있었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420만 원이었습니다. 전 그날 밤 통장을 봤습니다. 제 명의 통장은 있었지만 거기 들어있는 돈이 뭔지 저도 몰랐습니다. 온라인 정산금이 들어오는 계좌였는데 통장이랑 카드는 전부 시어머니가 안방 서랍에 넣고 관리하셨거든요. 저는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라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월급 좀 주세요. 뭐라고? 지우 대학 등록금이 400이 넘어요. 어머님이 내주실 거면 상관없지만. 아니 무슨 계집을 학교에 보낸대? 그냥 우리 가게에서 쓰면 되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제가 결혼하며 대학 그만둘 때 남편이 저 대학만은 끝까지 보내준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키지도 않았고 저는 월급도 못 받고 일하는 신세였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손녀딸이에요. 어머님 손녀딸. 어떻게 학교도 안 보내고 저희 가게에서 일 시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 딸도 돈 한 푼 안 주고 일 시키시려고요? 그게 뭐가 어때서? 취직 못하고 빌빌거리느니 그냥 우리 가게 취직시켜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머님, 저요 여기서 일하면서 20년 가까이 돈 한 푼 못 받고 일했어요. 그럼 제 월급이라도 주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야, 20년? 네가 우리 집에서 20년 먹고 잔 밥값은 계산 안 하니? 20살에 애 베고 굴러 들어온 애 걷어준 게 누군데? 친정에서 쫓겨난 애 데려다 사람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돈 계산을 해? 저 여사님들이랑 똑같이 일해요. 아니 새벽에 반죽 저 혼자 만드는 것까지 치면 더 오래 일한다고요. 그야 네가 이 집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주머니들은 남이잖니. 남한테는 돈을 줘야지. 저는 남이 아니라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말대꾸하는 것 좀 봐라. 동현아, 이리 좀 나와봐라.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군요. 왜 그래 엄마? 네 마누라가 나한테 월급 달란다. 이 집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 남편이 절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러더군요. 여보, 엄마 속상하시게 왜 그래? 좀 참으면 안 돼? 내가 20년을 참았어. 그런데 애 대학 등록금 정도는 발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새낀 내가 못 간 대학 보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너무한 일이야? 너한텐 자식 대학이 좀 참으면 될 일인 거냐고? 지우 대학 보낼 거야? 당연하지. 안 보내? 당신 설마 어머님 말처럼 지우 우리 가게에서 일하라고 할 건 아니지? 아니 그것까진 아닌데.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 남편은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등 뒤에서 계속 중얼거리시더군요. 우리 애가 사람이 좋아서 참고 사는 거지. 다른 남자 같았으면 진작에 갈라섰어.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의 그 두루뭉술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 중이던 그때 우편함에서 한 통의 우편을 발견하게 됐어요. 주택담보대출 통지서가 나왔더군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그거 가게 확장하려고 알아본 거야. 진행은 안 했어. 확장? 난 아무 말 못 들었는데? 알아만 본 건데 뭐하러 말해. 별일도 아닌데 꼬치꼬치 캐묻네. 시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시어머니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더군요. 확장? 내가 확장을 왜 해? 그런 소리 한 적 없다. 걔가 잘못 알았겠지. 그때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전화가 계속 왔고요. 누군지 물으면 사업 파트너라고만 하더군요.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바빴거든요. 정당하게 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게 많았거든요.
출퇴근 시각을 수첩에 적어 놓거나 일하는 다른 여사님 폰으로 저의 출퇴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도 다 저장해 뒀어요. 내일 5시까지 나와라. 오늘 배추 30포기 다듬어 놔라. 거래처 전화 네가 받아라. 같은 문자들요. 거래처 이메일도 다 출력했고 온라인 정산 내역도 매달 뽑아서 상자에 넣었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제가 가게에서 일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모임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을 알아 누우셨죠. 전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 죽을 끓여갔습니다.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내 친구 하나 있잖니. 걔가 오늘 며느리 자랑을 아주 30분을 하더라. 며느리가 약사라나 뭐라나 시댁에 차를 뽑아줬대. 그 소리를 듣는데 내 속이 아주 뒤집어지더라. 좋은 며느리 두셨나봐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하지. 난 뭐냐? 난 20살에 애 베고 들어온 며느리 하나 데리고 20년을 산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알아. 내 며느리가 대학도 못 나오고 친정도 없는 애라는 거. 어머님, 그게 다 흠이야, 흠. 남들이 다 그걸로 나를 깔봐. 전 그때 그 말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기분도 확 상했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남편이 책임진다는 말만 믿고 시댁 합가해서 돈도 안 받고 일했는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딱 열흘 뒤였습니다. 저녁을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군요. 지영아, 잠깐 들어와 봐라. 전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는 날은 늘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폰 녹음을 누르고 들어갔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지영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말씀하세요. 우리 동현이랑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지영아, 그쪽에서 주기로 해서. 아니 갑자기 이혼이라뇨.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지. 잘못한 건 없는데. 시어머니가 잡은 손을 흔드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아이, 동현이가 요새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나도 몇 번 봤는데 아주 참한 사람이야. 대학원까지 나오고 집안도 좋고 사업하는 사람이라 수완도 있고. 그 사람이 동현이 사업 도와주고 있대. 전 기가 막혀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며느리한테 아들 외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지 않니? 너도 아직 젊어? 40밖에 안 됐잖아. 새로 시작하면 되지. 새로 시작하라고요?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지금 나가서 뭘 하고 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이 아깝잖아. 전 그 말을 듣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깝다고요? 아이, 그래. 너 생각해봐라. 너는 20살에 애 베고 우리 집에 들어온 애야. 대학도 못 맞췄지. 배운 것도 없지. 친정도 없지. 우리 동현인 그래도 남자 구실 하는 앤데 저런 여자 만나면 팔자가 확 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조강지쳐버리고 상간녀한테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지우는 어떡하고요? 그 애가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하세요? 걔도 이제 다 컸잖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바라던 지우 학비는 우리가 대마. 걱정 마. 우리 손녀인데. 어머님! 애 학비를 대실 거면 제 월급도 주셨어야죠. 돈 한 푼 못 받고 일한 며느리를 지금 내쫓겠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세요? 이거 또 돈 얘기. 넌 무슨 애가 돈밖에 모르니?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게 21살이에요. 지금 40이고요. 그 20년 동안 어머님한텐 전 뭐였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건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며느리였어요? 아니면 일손이었어요? 아이고, 별걸 다 묻는다. 며느리지 그럼 뭐냐? 며느리였으면 제 몫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몫이라니. 야, 너 지금 나가면서 뭐 뜯어내려고 계산하는 거냐? 뜯어내다뇨. 정당하게 제 몫을 요구하는 건데. 네 몫은 밥이랑 잠자리였어. 그게 며느리 몫이고.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난 시어머니한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살았다.
그럼 어머님도 그게 억울하셨을 거 아니에요? 억울했지. 억울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받아야지. 세상이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이 집에서 제가 이해받을 일은 앞으로도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전 그때 문 쪽을 봤습니다. 남편이 문틀에 기대서 서 있더군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진 모르겠습니다. 여보,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남편은 저를 안 봤습니다. 발끝만 보고 있었죠. 여보, 대답해봐. 당신 생각도 그래? 말해봐. 왜 자꾸 사람 몰아붙여? 남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혀를 차셨습니다. 봐라, 네가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옷을 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제 옷장을 확 열어젖히셨습니다. 찜 싸라. 어머님, 오늘 밤에 나가. 이미 동현이랑은 이야기 다 됐다. 어머님,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나가라면 나가! 시어머니가 제 옷을 한아름 안아서 마당에 던지시더군요. 딸 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넌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일이야. 엄마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 계집애가 어디서 할머니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뺏어서 안에 있는 걸 마당에 쏟으시더군요. 통장이랑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옷과 노트 몇 권과 파일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건 다 놔두고 통장과 카드를 집어들더니 말하더군요. 이건 다 우리 집 돈으로 만든 거야. 두고 가. 어머님, 이 통장 제 이름으로 된 거예요. 이름만 네 거지 돈은 우리 돈이야. 그리고 차 키 내놔. 그 차 내 이름으로 산 거다. 일할 때 쓰던 포터였습니다. 일할 때 쓰라고 시어머니가 사준 거였죠. 어머님, 그 차 제가 새벽마다 배추 실어 나른 차예요. 나갈 땐 나가더라도 제 몫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럼 차값을 네가 냈니? 저는 차키를 내려놨습니다. 지우가 뛰어나와서 그 통장을 주워들더군요. 할머니, 이거 엄마 이름 적혀 있잖아요. 엄마 거잖아요. 내놔! 이 계집애가. 엄마 이거 가져가. 엄마 이름이잖아. 지우야, 괜찮아. 놔둬. 엄마! 괜찮다니까. 시어머니가 그 통장을 낚아채면서 이러시더군요. 봐라! 애까지 저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넌 도대체 이 집안에서 한 게 뭐가 있니? 어머님, 지우한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손녀한테 내가 뭐라고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 상관 안 할게요. 그런데 어머님,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뭘? 남이 되고 나면 전 어머님 봐줄 생각 없어요. 남편도. 두고 보라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 그 순간이 참 묘하더군요. 20년을 일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저도 믿고 있었죠.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안 그러냐?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번쩍 들고 웃었습니다. 만세를 불렀죠. 뒤따라 나온 지우가 놀라서 묻더군요. 엄마, 왜 웃어? 엄마 괜찮아? 지우야, 엄마 지금 20년 만에 자유야. 그리고 방금 지옥 속에서 빠져나왔거든.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런 게 있어. 터지면 진짜 큰일 날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저 집에서 탈출시키게 도와줬잖아. 그러니 다행인 거지. 지우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날아온 우편, 그것 때문에 저는 쫓겨나가면서도 웃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쫓겨나기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게다가 이미 시어머니 재산과 명의로 뭔가를 몰래 하고 있다는 것도 얼핏 눈치챘었고요. 가게 명의가 시어머니였지만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저였다 보니 가게 소문은 다 저한테로 흘러들어왔어요. 그중엔 그 소문도 있었죠.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넣으면 월 3%씩 이자를 준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가능할 리 없는 거였거든요.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컸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침몰하는 배에 나란히 타고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주 난리를 치며 절 내쫓아주는 바람에 전 그 배에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건 시어머니 혼자뿐이었고 남편은 뭐에 씌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사기를 치려고 그런 건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전 이제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였죠. 결국 시어머니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저를 돕는 행위가 되었으니 만세치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혼 절차는 한 달 남짓 걸렸습니다. 지우가 성년이라 숙려 기간이 한 달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친정 부모님 댁에 가 있었습니다. 제 이혼 소식을 들으신 건지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말을 못하시고 울기만 하시더군요. 엄마, 지영아, 지영아, 엄마 미안해. 옆에서 아버지가 수화기를 뺏으시더니 딱 한마디만 하시더군요. 딸, 밥은 먹고 다니냐? 집에 와서 밥 먹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20살 딸을 데리고 20해 만에 친정 문턱을 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우시더라고요. 20살 딸이 중년이 되어 돌아온 걸 보고 너무 아프게 우셨어요. 독하게 마음 먹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그렇지만 힘들다고 연락하면 제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 될까봐 그깟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한 거였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게 연락을 계속했지만 제가 연락처를 차단하는 바람에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많이 괴로워하셨다고 했어요. 그냥 받아줄 걸 왜 그랬나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어디 부모님 잘못이겠어요? 결국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알량한 자존심만 세우다가 제 팔자만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버린 제 탓인걸요. 그렇게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저희는 결국 다시 만나 화해를 했습니다. 두 분은 저와 제 딸을 기꺼이 맞이해 주셨어요. 돈이 마련될 동안 당분간은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내쫓긴 바로 다음 날 남편과 이혼을 위해 법률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내밀더군요. 가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문장을 보고 저는 2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도장을 찍었죠. 시어머니가 오히려 의심하시더군요. 어? 너 왜 이렇게 순순히 찍냐? 뭐 꿍꿍이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어. 딴소리 안 합니다. 그쪽이나 딴소리 하지 마세요. 가게, 그러니까 사업장은 애초에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 제가 포기한 건 원래 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상표권이랑 통신 판매업이랑 납품 계약은 법적으로 가게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셨고 남편은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읽지도 않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러더군요. 네 이름으로 된 거 있으면 다 정리하고 나가라. 괜히 나중에 걸리적거리게 하지 말고. 응?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정리할게. 그래, 깔끔하게 하자. 시어머니가 문 앞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못을 박으시더군요. 내가 너 내친 거 너무 원망치 마라. 솔직히 네가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고 가진 거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다 네 팔자라고 생각해. 저는 일어서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편하신 대로 생각하세요. 저도 편한 대로 생각할게요. 이것도 다 어머님이랑 남편 팔자일 테니까. 시어머니는 제 말뜻을 모르고는 그냥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실물은 뺏겼지만 그 계좌 명의자는 저였거든요. 신분증만 있으면 재발급이 됩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새로 찍어서 건네주는데 잔액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 정상금이 매달 그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20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해 보신 적이 없었죠. 그런 복잡한 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있은 지 딱 일주일 뒤부터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우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우야, 네 엄마 어딨니? 몰라요, 할머니. 모르긴 뭘 몰라. 너 만났잖아. 네 엄마가 뭐 들고 나갔는지 좀 봐봐라. 이상하게 가게 매출이 줄었어.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마당에 짐 다 쏟아부어서 확인하셨잖아요. 가지고 간 게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애가 그렇게 순순히 갈 애가 아니야. 전 옆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끄는 딸에게 말했죠. 잘했어. 근데 엄마 진짜 그게 다야? 응, 캐리어 하나 맞아. 너도 봤잖아, 그치? 근데 할머니는 왜 자꾸 전화 오는 거야? 그분이 잘못한 게 많거든. 지금쯤 발등에 불 떨어졌을 거다. 전 웃으며 딸에게 말해줬죠. 그리고 결국 매출이 반토막보다 더 떨어지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있는 친정집까지 알아내서 말이죠. 친정 부모님이 나가서 따지려는 걸 받고 제가 나갔습니다. 야, 너 도대체 우리 가게에 뭘 한 거야? 네가 나간 후로 매출이 완전 뚝 떨어졌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우리 매출 떨어진 거 다 네 탓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제가 왜요? 전 이제 그쪽 가게하고 일체 관련 없는 사람인데요. 네가 뭔가 나쁘게 해놓고 갔으니까 지금 가게가 엉망인 거잖아. 그리고 너 인수인계도 안 하고 나갔으니까 문제 있는 거야. 아니, 빈털터리로 다짜고짜 절 내쫓으신 건 어머니세요. 잊으셨어요? 아, 치매? 뭐?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그만해. 여보, 부탁이야.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긴 했지만 가게는 같이 꾸려갔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도와줘. 우리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래. 하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했으니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사장인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난 착취당한 거고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은 사람이 당신 엄마지. 그런데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당신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아무리 이혼했어도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너고. 너 나랑 결혼할 때 나한테 한 말 기억나?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평생 책임질게. 너 대학도 내가 보내줄게. 그 말 했잖아. 나 그 말 하나 믿고 우리 부모님이랑 연락 끊고 시댁 들어갔어. 그래, 솔직히 날 대학에 안 보내준 건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 딸은 아니지. 너 우리 딸 대학도 안 보낼 생각이었잖아. 그래놓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네가 여태껏 나하고 한 약속 중에 지킨 게 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여보 소리 집어쳐. 너만 믿었는데 그래놓고 또 내 뒤통수를 쳐? 그래놓고 뭐? 내가 너무했어? 네가 하는 말은 무게가 깃털만큼도 없어. 네 말은 이제 죽었다 깨도 난 믿을 생각 없어. 그리고 당신이랑 당신 엄마 도와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드시더군요. 야, 그건 네가 선택한 거지 누가 시켰니? 네 부모님도 네가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구는 거 알고 있어? 보자 하니 너 진짜 말 한번 웃기게 하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는 그 순간 저희 친정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친정엄마가 귀신 같은 얼굴로 나와 두 사람을 향해 뭔가를 뿌렸습니다. 아차가, 이게 뭐야? 당신네들이 뭔데 내 딸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아나무인으로 구는 게 누군데?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들 노동착취로 신고해서 신문이며 인터넷에 나오게 해줘? 어? 애를 책임진다면서 데려가 놓고 20년 동안 부려먹고 결국 딴 여자 때문에 우리 딸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뭐? 당신네들은 악마나 사탄보다 더한 놈들이야. 알어? 두 번 다시 우리 딸 찾아오지 마. 찾아오면 그땐 얼음물이 아니라 소화기를 뿌려줄 테니까. 친정엄마의 으름장에 두 사람은 꼬리 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왜 늦게 깨달았을까요? 결국 친정 부모님도 제 사정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노무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더군요.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요. 예전에 고등학교 동기 하나가 노무사가 됐다는 걸 우연히 봤어요. 20년 만에 전화를 걸었죠. 선영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뻐하더군요. 지영아, 너 맞아? 너무 오랜만이다. 선영이를 찾아가 제가 모아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러더군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거래처 메일, 그리고 이 가게에 친족 아닌 직원 아주머니들이 계속 계셨잖아. 아주머니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이 지시받고 일했지? 응. 아니, 나는 더 일찍 나갔지, 반죽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근로자가 맞아. 이 정도로도 증거가 될까? 응. 네가 가게에 나간 게 10년 넘었다고 했지. 응, 맞아. 임금은 시효가 3년이라 최근 3년치만 청구돼. 대신 퇴직금은 달라. 퇴직금은 그만둔 날부터 계산하니까 근속기간이 다 들어가. 얼마나 되는데? 근무 시간이 하루 16시간이었잖아. 쉬지도 않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중간에 식사 시간 있긴 했는데 연장 근로에 야간이랑 휴일까지 다 잡으면 최저 임금으로만 계산해도 3년치 임금이 억 단위가 넘어. 퇴직금도 따로 나오고. 이거 합치면 2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영이가 제 손을 잡더군요. 이제라도 다 받아내. 받을 수 있을까?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근로자였다는 게 판결문에 적히는 게 중요해. 그게 너의 근로기간을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선영이가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딱 멈추더군요. 잠깐만. 이거 상표권 등록증인데? 내가 옛날에 사비로 낸 거야. 상표권자가 네 이름이네? 어머님이 위험한 건 다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셔서. 선영이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넘기더니 절 쳐다보더군요. 통신 판매업도 네 거, 유통사 계약도 네 이름, 정산 계좌도 네 명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게 무슨 뜻인데? 네가 그 집에서 쫓겨나간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알맹이를 통째로 들고 나온 거야. 전 그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위험할 것 같다고 회피한 일들이 모조리 제게 도움이 되는 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후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혼 도중에 이런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혼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이혼 판결이 난 후 남편에게 고소장을 직접 전하려고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만 보니 남편이 벌인 사고가 터진 거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시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상인회 사람들이랑 시어머니 계모임 사람들 그리고 지인들 23명한테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원금 보장에 월 3%, 총액이 7억이 넘었습니다. 서류상 명의자는 전부 시어머니였죠. 예전에 남편이 받아간 시어머니 도장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더라고요. 더 치명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모임 자리에서 직접 사람들한테 권하셨다는 거였죠. 우리 아들이 하는 건데 내가 보증한다. 나 믿고 넣어. 시어머니는 아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들 자랑하려고 그 말을 하셨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이기고 싶어 하시던 그 친구분도 2천만 원을 넣으셨더군요. 결국 그게 터지면서 시댁집이랑 가게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그걸 보며 전 깨달았죠. 재산 분할을 한 푼도 안 받고 나온 게 결과적으로 절 살렸다는 걸요. 만약 제가 아파트 지분을 받았다면 그것도 통째로 가압류에 걸렸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신 그 한마디가 그나마 저를 진창에서 건져 올린 셈이죠.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친정집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서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매달리셨습니다. 예, 가게라도 다시 열자, 응? 그 이름값이 어디 가겠니? 사람들이 우리 만두는 알아주잖아. 온라인으로라도 팔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네가 그런 거 잘하잖니. 이번엔 월급도 꼬박꼬박 주마, 응? 전 방에 들어가서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펼쳤죠. 읽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안경을 꺼내 쓰시더군요. 상표권자 정지영, 통신 판매업 신고자 정지영, 유통사 납품계약 당사자 정지영?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게 다 네 이름으로 돼 있어? 이거 우리 가게 건데.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위험한 건 다 제 이름으로 해두라고. 소송 걸리면 골치 아프다고. 식중독 나면 누가 뒤집어 쓰냐고. 위약금 물면 무섭다고.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증거는 저한테 있어요. 어머님이 본인은 책임지기 싫으니 저보고 다 하라고 한 내용 말이에요. 다 있다고요. 야, 이 여우 같은 년아! 네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지? 계획? 원래 저거 어머님 이름으로 다 하셔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서 저한테 전가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시겠다?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법적으로 이미 그건 제 겁니다. 시어머니는 뒷목 잡으며 제게 쌍욕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혼 판결이 났던 저는 드디어 작정하고 시모와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게에 상호 사용 중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이랑 배달앱 계정도 전부 닫았고요. 유통사 납품 계약은 제 앞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애초에 계약 당사자가 저였으니까요. 시댁가게 매출의 절반이 넘던 온라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간 변호사가 문자 기록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답니다. 어머님이 직접 며느님 이름으로 하라고 보내신 문자가 20통이 넘는데요. 이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게다가 다 떠넘기다시피 한 거라 며느님이 계획했다느니 의도했다느니 하는 것도 증명할 방법 자체가 없고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던 여사님에게 들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가장 먼저 잘린 게 여사님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장님 말고 며느님 있었을 때가 좋았어요. 월급도 밀린 적 없고 보너스도 가끔 챙겨줬었는데 며느님 그만두니 가게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 말에 힘입어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만두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정산 계좌에 남아있던 3,400만 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5천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는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앞에 있던 분식집 집기를 그대로 받아서 썼거든요. 납품하던 유통사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지영 대표님, 저희 쪽에서는 계약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계약 당사자가 저라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그쪽 사장님 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계약은 당신 가게 거니까 며느리랑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던데 저희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대표님 성함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10년째 대표님이랑만 일했습니다. 물건 만드는 분이 어디 계신지가 저희한텐 중요하죠. 문을 연 첫날 20년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어머, 여기 있었네. 내가 저쪽 가게 갔는데 맛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사장님이 바뀌었나 했더니 사장이 바뀐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럴 거예요. 그 만두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3대째 아니었어? 3대는 무슨... 그 만두 제가 몇십 번의 착오 끝에 만들었거든요. 레시피 기록 노트도 있어요. 그 얘기가 동네에 퍼지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리더군요.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직접 만두를 빚어보셨답니다. 3대째 비법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던 그거요. 그런데 손님들이 한 입 먹고 이랬다더군요. 사장님 맛이 왜 이래요? 예전 그 맛이 아닌데. 당연하죠. 그 배합은 제가 수많은 실험 끝에 찾아내 노트에 적어둔 거였으니까요. 노트 첫 장에 날짜하고 제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소송을 넣었습니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이었죠. 최근 3년치 임금하고 근속 20년 전체를 반영한 퇴직금. 증거는 상자 23개였습니다. 동시에 고용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사건이거든요. 사기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계신 분한테는 아주 곤란한 일이죠. 여기에 20년간 신고 안 된 4대 보험 소급 신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이 청구되더군요. 전 남편은 결국 사기 사건의 범인이 됐습니다. 남편과 시모를 다시 만난 건 피해자 대책회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불려갔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도 이러시더군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난 글도 잘 모르는 늙은이에요.
서류는 다 우리 며느리가 만졌어요. 저 며느리가 다 알아서 했다고요. 사람들 눈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네, 서류 작업은 제가 했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체불과 퇴직금 청구 소송까지 걸었으니 확인하고 싶은 분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남편이 사기에 사용된 이름은 시어머니세요. 저는 돈 한 푼 만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때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맞습니다. 이건 모두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전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을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나서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셔서 아들 뺨을 때리시더군요. 이 후레 자식이, 내 이름으로 도장을 몰래 파간 놈이 어디서 어미한테 큰 소리야. 엄마가 서랍에 있다고 알려줬잖아. 내가 그거 어디다 쓰는 줄 알고 알려줬냐? 엄마도 다 알았잖아. 내가 사업한다고 할 때 엄마가 제일 좋아했잖아.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잖아. 그때는 왜 안 물어봤어? 무슨 사업이냐고 왜 안 물어봤냐고. 내가 아들 하는 일을 어떻게 다 캐묻니? 캐묻기 싫었던 거겠지. 알면 책임져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주저앉아서 우시더군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엄마가 언제 날 키웠어? 엄만 날 키운 게 아니라 자랑거리로 썼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하는 거 그거 나 좋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엄마 좋으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지영이한테 이혼하라고 한 거 나 아니고 엄마가 먼저 말 꺼냈어.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말해. 야, 그건 네가 그 여자 데려와서, 엄마가 그 여자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배운 여자라고. 저는 그 광경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68 먹은 노인하고 44 먹은 아들이요. 피해자 한 분이 보다 못해 소리치시더군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우리 돈은 어떡할 건데요? 우리의 결혼 자금이었어요. 또 한 분이 우시면서 이러셨습니다. 내가 너를 30년을 알고 지냈다.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니? 나 믿고 넣으라고 했잖아. 네 얼굴 보고 넣은 거야 내가. 시어머니가 그 소리엔 아무 대답도 못하시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을 들었죠. 저 하나만 들려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조용해지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작년 봄, 그 안방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는 녹음을 켜고 들어갔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절 부르실 때는 늘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동현이랑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이 아깝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리더군요.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저조차 흘려들었던 부분이죠. 동현이가 그러는데 그쪽 집에서 5억을 대준다더라. 그 돈이면 가게 2개는 낸다. 지영아, 우리 다 같이 좀 살자. 방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고 이혼을 애원하신 진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미워서도 아들이 아까워서도 아니었죠. 5억이 탐나서였습니다. 어머님, 근데 그거 아세요? 그 5억 준다는 여자 도망가고 없는 거? 그런데 그 5억조차도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한테 당신 이혼만 하면 우리 집에서 밀어줄 거야 라고 한 게 전부였고, 남편은 그걸 어머니한테 부풀려서 옮긴 거였죠. 어머니를 움직이려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군요. 동현아, 저 말이 진짜니? 아니지? 전 남편은 대답을 못하더군요. 동현아, 어미가 묻잖아. 그 여자가... 그게 왜 중요해 지금? 이 나쁜 놈아! 내가 그것 때문에 20년 데리고 산 며느리 너한테서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시어머니가 절 돌아보시더군요. 처음으로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아무 말 마세요. 저 이제 그쪽이랑은 남남이잖아요. 결국 남편과 시모는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결과는 꽤나 매서웠습니다. 전 남편은 사기,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의를 빌려준 부분과 직접 권유한 부분이 인정돼서 유죄가 나왔고요. 민사에서는 피해자들한테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집과 가게가 전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체불 임금 판결까지 겹쳤죠. 시어머니는 계모임에서 제명되셨습니다. 평생 이기고 싶어 하시던 그 친구분 앞에서 고개를 못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곧 법원에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지급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회수된 건 절반 정도뿐이었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생각해요. 그 인간들은 정말 완전히 몰락해버렸으니까요. 건질 것도 없는 상태죠.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래도 타이밍 좋게 남편과 헤어질 수 있었고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